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금융 삼형제 중에 은행 첫 번째 시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고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죠. 역시 뭐니 해도 배당 시즌이기도 하고요. 이미 주가에 반영된 감은 있어서 뒷북치는 느낌으로 은행주에서 대표적인 KB금융지주, 신한지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가 제가 봤을 때는 은행주에서는 탑이고요. KB가 2, 3위 순위권 되거든요. 하나금융지주랑 다투죠. 꼴찌는 단연 우리은행입니다.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중에 KB를 고른 이유는 제가 국민은행 VIP라서 그렇습니다. 네, 기사를 좀 볼게요. 이런 안 좋은 얘기가 있죠. 지금 주가는 상당히 반등을 한 게 맞는데 은행 자기자본 이익이 ROE가 약 6%대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위험 상품 규제라는 얘기 최근에 있었죠. 계속 자세하게 또 들여다보면 소비자 보호 관련 비용 상승 이런 것들에서 7% 전후, 7% 아래로 예상한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뭐 금융 상품 판매 규제가 걸려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 상당히 안 좋을 거고, 순 이자 마진율도 님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 비교해놓은 거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앙에 있는 이 중심선이 코스피 지수고요. 여기 금융업 총 나와 있고 은행은 요 진한 파란색 선입니다. 진한 파란색 선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가장 나쁜 건 보험이죠. 보험증이 가장 안 좋고 은행주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고 지금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은행이 핵심 이익을 내는 부분은 뭐니 해도 이자와 수수료입니다. 보시면 보이시나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인데 이자가 대다수고 이자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채우고 있다는 점 보이시죠? 은행은 두 가지로 돈을 벌죠. 이자랑 수수료랑. 자, 예대마진이라는 거 천천히 한번 보죠. 예대마진 제가 표 만든 건데 귀엽죠? 제가 만든 겁니다. 지금 영희가 예금을 하죠. 목돈을 1억을 만들어서 예금을 하면 이자를 약속을 하죠. 한 2% 정도를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갖고 있다가 돈이 필요한 철수가 사업을 하기 위한 철수가 1억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1억을 대출해 주면서 이자를 받죠. 이자를 3% 정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마진이 어떻게 생기냐면 2%와 3%이 차이에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2%라고 가정했으면 이자가 200만 원을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자가 200이고 대출에 대한 이자는 300만 원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100만 원이 이제 은행의 몫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예금과 대출, 예대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자를 먹고 사는 이자를 이용해서 돈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잘 해야 될 거는 이 철수가 어떤 사람인지, 철수가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원금을 잘 갚아 나갈 수 있는지 모니터링, 심사라고 하죠. 심사를 꼭 해야 되고요.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승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흔히 은행 업무는 이해하기 편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3%냐 2%냐 이런 문제죠. 예대 마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금리입니다. 그죠?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라는 건데 시중금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거고요. 가상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와 담보 건전성에 의존하는 거죠. 두 개를 합산해서 대출의 이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거지만 이 가상금리는 은행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분의 철수의 신용등급이라든가 담보 상태라든가 이자를 꾸준히 낼 수 있는지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사평가를 한 다음에 가상금리 결정해서 3%라는 대출 금리를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마진 차이 100만 원이 은행 몫이다. 근데 이 100만 원 가지고 이제 환갑에 지출하고 뭐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 비용이 들어가 있지만 어쨌거나 금리 차이로 마진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제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은행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많이 벌고 싶으면 마진을 높이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요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3%가 아니라 4%로 이제 올릴 수 있죠. 4%를 올려버리면 가만히 앉아서 2% 차이가 나니까 수익이 200만 원으로 오르죠.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있죠. 1억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 빌려줄 수 있죠. 제3의 영수나 다른 친구들에게 1억을 더 빌려주면 마진이 2배, 3배가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죠. 이제 은행을 냅두면 이런 식의 경영을 당연히 하겠죠. 이런 식의 막가는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짓을 못하도록 정부가 적절하게 규제를 합니다. 정부가 등장을 하죠.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합니다. 은행이 무분별하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그리고 대출을 막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합니다. 이 금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금융당국에서 내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제한하는 간접규제 형태로 금리를 제한하고요. 그리고 예금 대비 대출을 너무 무분별하게 나가지 않도록 대출금 제한을 하죠. 그 예대율이라고 하고요. 지준율도 같은 의도로 있는 거죠. 담보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LTV가 있고 수입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게 DTI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은행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개조를 합니다. 은행이라는 건 국민경제, 국민 지갑사정과 직접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가 관리를 합니다. 적절한 금리와 적절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가끔 가다가 또 이제 손해나는 경우도 있겠죠. 이분이 돈을 안 갚아요. 돈을 못 갚는다고 배째라고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일 땐 이제 대손금이라고 해서 손실을 미리 잡아놓죠. 은행에서 적절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대마진은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대마진이 너무 좀 심플하고 현 은행 산업을 잘 측정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네,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NIM이라고 그랬죠.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이렇습니다. 지금 예대마진은 외화자금이나 유가증권이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무언가성 자금 규모에 대한 자금 조달 비용의 차이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많이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은행이 요즘에 여신 수신만 하지 않으니까 외환 업무도 보죠. 이런 것들을 모두 총괄해서 2000년 이후로 도입된 건데, 모든 금리부 자산의 운용 결과를 발생한 이자 순수익으로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 NIM이라고 하는 순이자 마진은 이런 식으로 이자 수익 자산의 운용 수익에서 부채 조달 비용을 뺀 그 값을 이자 수익 자산의 평장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 증권과 외환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순이자 마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개념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격적인 얘기가 돌아와서 은행의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금리입니다. 보시면 제가 만든 편인데요. 이게 국고채 3년물 시중금리거든요. 10년물 시중금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브프라임 그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양적 완화가 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은행 주가지수도 계속 따라서 하방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하방을 하고 있다가 금리를 다시 올린다는 기대가 있어서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또 이제 내려가고 있죠. 기대감은 끝났고 은행 주가지수는 다시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추세가 보입니다. 금리에 따라서 은행의 주가는 움직인다는 거 한눈에 보이시죠? 네, 계속 이어서 보면요. 국고채 이건 그냥 3년물이랑 비교되어 있는 건데, 대충 봐도 확연하죠. 지금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가도 따라서 하방을 왔고, 역시 은행 주가도 살아난다는 점이고, 자, 우측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금리 하락 구간에서 수익률이 안 좋죠. 모든 은행이 다 안 좋고, 우측으로 오면 금리 반등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리를 따라간다고 보는 거죠. 은행주는 금리가 중요합니다. 금리를 보셔야죠. 리포트 나온 거 한번 보면요. 저금리 환경의 금융사 마진 축소라는 얘기 있죠. 여기 그냥 단순하게 읽어보면 저금리 형상이 일시적인 걸 넘어서 장기화되고 있어서 마진을 떼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물론 줄었지만 이자 비용이 적으니까 신용 위험은 안 생기는데 마진이 줄었다는 거죠. 저금리 환경에서 금융사, 특히 은행주, 보험주는 상당히 약세 국면으로 흘러가기가 좋죠. 자, 또 이어서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나리오인데, 신한 국민만 볼게요. 간단하게. 여기 베이시스 포인트 BP라고 되어 있는 건 0.01%거든요. 금리를 0.05% 내렸을 때 이자익 확 떨어지죠. 여기 0.1% 내렸을 때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당기 수익도 거의 뭐 10%까지 빠진다고 추측이 돼 있죠.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도 마찬가지로 0.1% 금리가 내리면 은행의 당기 수익이 10%나 빠집니다. 약 10%가 빠지기 때문에 금리 하락이 굉장히 무섭구나. 은행주에 투자하실 땐 금리가 하방 국면일 땐 상당히 안 좋구나라는 거 보이시죠? 자, 이어서 리포트 좀 보면요. 현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장 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국면, 중장기적으로 금리 하방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은행들의 마진 수익성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돼 있죠. 여기다 또 중요한 건 전체적인 볼륨인데, 대출 성장률이 6%대였는데 이제 4% 정도로 대출이 크게 늘지 않는다. 전체적인 파이 자체도 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고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이 정도는 이미 선반영을 한 것 같거든요. 6에서 7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는 내릴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이제 금리가 이제 과연 이렇게 반등을 하면 은행주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얻어맞아서 이제부터는 조금 금리 반등이 일어나면 앞으로 은행주는 좀 살아날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이어서 보면요. 일본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얘기 나오는데, 일본 제 10년물 88년도 거품 빠질 때부터죠. 이때부터 금리 나온 게 연한 하늘색입니다. 보면 금리가 계속해서 내렸죠. 우리는 이제 2005년도부터인데 2005년도부터 금리가 빠지면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물음표지만 아마 여기 일본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는 거죠. 저금리 기조가 확실하고요. 옆으로 오면 이런 것도 있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예대금리 차 있죠.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앞으로도 썩 뭐 좋지 않을 거다. 계속 하방 국면에 있지 않나. 새로 만들어지는 예대금리도
썩 좋지 못하다라는 거고, 예대금리 더 자세하게 보면요, 잔액은 이미 나가 있는 거고요. 나가 있는 것도 지금 1.59밖에 안 되고요. 지금 새로 발행되고 있는 예금과 대출의 차이도 썩 좋지 않다. 계속해서 보이시는 대로 아래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볼륨을 좀 볼까요? 이자이익 증가율인데 정체됐죠. 이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18년, 19년, 내년 예상이고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있습니다. 거의 유지가 되고 있고요. 크게 이자이익은 늘어나지 않고, 지금 빨간색 증가율 보시면 0%죠. 네. 자, 우측으로 오면 이제 전체적인 볼륨이 얼마나 크냐는 건데, 대출이 얼마나 커지냐는 건데 4% 정도, 4% 초반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국민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굉장히 대출을 많이 뺐는데 올해 안 좋았죠. 올해 굉장히 안 좋았고 이제 좀 회복을 한다라는 거고, 신한은 그래도 꾸준합니다. 신한은 꾸준하게 한 5% 정도는 대출 증가를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출 증가율 주체별로 보면요, 기업 대출도 별로 안 좋았죠. 기업 대출이 안 좋았다가 다시 모이고 있는데 수렴하고 있죠. 총 대출 증가율은 약 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가계 대출 증가율이 높다는 점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겠고요. 자, 기업 대출 나와 있는 거 먼저 보면요, 중소기업 대출이 더 많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에서 은행에 많이 차입금을 의존한다는 게 보이고, 아래로 보면 가계대출인데 가계주택담보, 주담대가 상당히 높았다가 이제 조금 안정세를 찾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전체적인 대출 증가율은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총 대출만 보면 뭐 꾸준하게 5% 정도, 대출 파이는 5% 정도로 유지를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모기지라고 하는 게 이제 부동산 대출이잖아요. 여기서 상당히 우려스러웠는데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고, 왜 진정이 될까요? 당연히 규제죠. 정부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시켜 놓은 상태고, 대출 증가율 방금 보셨던 대로 4에서 5% 정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대출 금리도 안 좋습니다. 대출 금리도 쏙 내려가죠.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많이 악화되고 있구나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가계대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죠. 이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항상 뭐 부동산 거품설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뭐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60% 정도 평균 정도 보면, 미국은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많이 좀 내려왔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8년 사이에 74%에서 93%로 상당히 가계대출이,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대출 상환이 안 되면 은행한테는 상당한 손실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더 자세하게 하나 더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예금 산업별로 지금 보면 산업 있죠. 이게 산업이고, 여기 부동산 보이십니까? 부동산이 상당히 높죠. 이 부동산에 자금이 몰려가면 투기성으로 몰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이 이런 쪽에 대출해주는 게 전체적인 국가 경제는 낫죠. 근데 부동산 쪽에 몰려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죠. 자, 기억나시나요? 님, 순이자 마진 보시면 호재는 별로 없습니다. 순이자 마진 1.7% 정도 유지를 한다는 얘기고, 이자 손수익도 썩 뭐 그냥 증가하지 않고 보합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거고, 님 추이 전망 나와 있는 건데 안 됩니다. 이하로 2%를 하회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예대금리 차이는 지금 쭉 내려가고 있죠. 이만큼이 지금 대출과 예금의 차이거든요. 이만큼이 예대금리 차이죠. 예대금리 차이가 이 정도, 한 2% 정도 보이나요? 네, 2% 정도 금리 차이를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님 계속해서 보면요, 예금과 대출의 차이, 예대 스프레드 보면요, 안 좋죠. 떨어지고 있죠. 안 좋습니다. 별로 2%를 못 넘습니다. 수익을 내는 뭐 작은 파이긴 하지만 수수료 추이도 좀 볼게요. 수수료 증가율이 정체돼 있죠.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증가율을 먼저 볼게요. 여기 증가율이 0이죠. 네, 거의 멈춰 있고, 수수료 수익도 유지되고 있고, 총 이익 대비 수수료 순이익은요 한 10% 정도를 수수료에서 내고, 나머지는 거의 이자에서 나온다고 봐야죠. 이자 차이로, 예대금리 차이로 은행의 수익 중에 수수료가 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흔히 아실 텐데, 젊은 분들이 이제 기존의 시중은행을 잘 안 쓰죠. 30대들, 젊으신 분들은 다 인터넷 전문 은행을 많이 쓰죠. 카카오뱅크를 필두로 토스까지, 최근 토스, 제3은행, 제3 인터넷 은행으로 시끄러웠었죠. 이런 인터넷 은행 특징이 뭐예요? 이런 인터넷 은행은 일단 특징이 편하죠. 편리하고, 그리고 수수료가 낮죠. 낮은 수수료를, 거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시중은행들은 조금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런 관점도 있죠. 인터넷 은행이 더 젊은 사람들이 쓰고 이런 장점은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런 추세로 가면 국내 은행도 판관비를 좀 줄일 수도 있겠죠. 인터넷 은행이 거의 창구 없이, 지점 없이 운영을 하니까 국내 은행도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판관비는 좀 아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크게 늘지 않아도 판관비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보면요, 이번에 최근에 뜨거웠던 토스 있죠. 토스가 20대 이하는 금융 앱 중에 토스가 단일 1등입니다. 230만 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앱을 많이 설치해서 역시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또 대출도 편하게 돼 있죠. 편한 시스템을 구성을 해놓으면서 시중은행들에서 경쟁력이 조금 약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토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저쪽으로 오면 인터넷뱅크가 20대 이하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연령대도 마찬가지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 이 젊으신 분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토스 같은 인터넷뱅크가 앞으로 계속 산업이 좋아지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은행이 많아지니까 기존의 시중 은행들도 판관비를 좀 아끼기 시작하면서, 판관비를 지금 크게 늘리고 있지 않죠. 판관비가 영업 이익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임직원 수를 계속 줄이고 있죠.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명예퇴직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판관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계속 이어서 보면 이런 거죠. 판관비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작년부터 판관비를 크게 늘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점포수, 임직원 수 보이는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1000개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신한은행은 한 900개 정도로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점포를 늘리기보다는 인터넷 뱅크 쪽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낮은 이자 마진과 님이라고 쓰고 남이라고 읽는 순 이자 마진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은행주에서, 은행 관련 업종에서 봐야 될 규제 문제죠. 규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미국이랑 같이 좀 비교해 볼게요. 오히려 우리나라 은행주가 더 좋았었는데 여기서 디커플링 났죠. 지금 여기 S&P 500에 있는 뱅킹 인덱스는 살아났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하방을 가고 있는데, 이 이유를 보니까 이 볼커룰이라는 게 있죠. 볼커룰이 이제 서브프라임 이후로 위험 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 규제 방안이 있죠. 규제 방안을 완화를 승인하기 전에 주가가 좀 빠졌다가 승인한 뒤에 조금 주가가 살아났죠. 그리고 완화를 최종 승인했을 때 좀 기대감에 시무룩했는데, 규제 완화,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좀 보면 이런 거죠. 지금 밑에 있는 게 S&P 500이고요. S&P 500보다 미국 금융주가 살아났고, 개별 종목으로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 모건 스탠리 이런 회사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들도 주가가 계속해서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은행 산업은 역시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이제 대충 규제에 보면요,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8.2 대책 있었고, 그리고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돼 있었고, 9.13 대책, 그리고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있었고,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있었고, 여기가 절장이었다가 이제 오픈뱅킹 시험하고, 조정대상 지역 일부 해제하고, 안심전환 대출 예대율 산정 배제, 이런 것들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완화적 트렌드, 규제를 조금 더 풀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최근에 문제되었던 게 이거죠. DLF 손실, 높은 금리를 약속을 했었는데 독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돼버렸으니까 손실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크게 난 부분에 대해서 배상 비율을 40에서 80%를 결정했습니다. 최근자 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해주기로 정부에서 결정을 했고, 총 판매 잔액이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8천억 중에 가장 많이 판 우리은행이랑 하나은행이 400억에서 800억 정도를 보상하겠다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악재 해소로 볼 수는 있죠. 저희가 봐야 될 국민은행은 크지 않은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많이 팔았어요. 거의 4천억대를 팔았는데 이런 부분에 손실이 크게 나면서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죠. 우리 은행이 이런 상품들을 왜 팔아야 될까? 이 상품을 집중적으로 많이 팔았는데 판 이유가 뭐겠어요? 방금 보신 대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은행이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는데 이익을 낼 데가 없으니까 이런 상품들을 막 무리하게 팔았던 거죠. 이 상품들을 팔다 보니까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고스란히 전가하려고 했다가 정부에서 막은 거죠. 너희도 판 주체도 책임을 져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자연스럽게 규제가 따라오죠. 여기 이제 아리따운 분이 계셨는데, 최근자 뉴스인데 고위험 투자 상품은 PB센터에서만 할 수 있게끔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해서 은행 착고 판매가 규제가 됐죠. 그래서 중단됐고, DLF 상품 같은 걸 판매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거죠. 이러면 또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또 안 좋아집니다. 또 어제자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죠.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금지, 그리고 9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보유세를 늘리고, 이런 규제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주가도 빠졌습니다. 주가도 어제 그제 빠졌었는데 조금 오늘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죠. 어쨌거나 이런 규제가 생기면 은행 입장에서는 장사를 못하게 하는 간섭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규제는 안 좋다는 거. 이런 규제도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은행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못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 제한을 풀어라는 건데, 10% 이상 보유할 수 있게 하면 연기금이 매수 주체가 되니까 수급이 좀 풀릴 수가 있죠. 연기금 매수도 제한이 돼 있구나. 연기금의
보유 지분도 10% 이하로 묶여 있구나라는 거. 이런 규제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 완전히 뭐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건 아닌 게 이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냥 아이들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에서 유대해서 자유로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통해서 허용해 주는 거죠.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샌드박스 이런 거 보면요, 이런 거죠. 국민은행은 알뜰폰 산업이랑 연계를 시키고 있고, 우리은행은 뭐 환전, 현금 이체와 관련돼서, 그리고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기반 송금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하면, 이런 것들을 자꾸 풀어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하기가 좀 편하죠. 이런 것들이 다 규제 아래 속해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죠. 자세하게 KB금융이랑 신한지주 좀 들여다보면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주 4인방이죠. 신한, KB, 하나, 우리 보이시나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전체 은행 중에 이익 기여도가 은행이 66%고 신한지주, 나머지 34%가 비은행입니다. 34%가 비은행이고, 국민은 조금 은행 비중이 더 크죠. 은행이 지금 가뜩이나 수익성이 안 좋은데 은행이 더 크면은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 요만큼이 비은행 부분이고, 우측으로 올수록 더 심각한데 하나랑 우리 같은 경우는 은행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규제에 굉장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나머지 부분의 수익성은 열악한 편이고 은행이 거의 몰빵되어 있는 구조라서 우리은행이 현재로서 가장 안 좋고요. 두 개, 오늘 봐야 될 신한지주와 KB금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신한은행부터 볼게요. 신한지주에는 지금 은행, 카드, 금융투자, 캐피탈, 오렌지라이프 이번에 인수 완료했죠. 이런 부분들 쭉 나와 있고, 영업이익 예상되어 있는 거 있는데 여기 보면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돼 있죠. 이자이익은 당연히 독보적으로 5조 정도 되죠. 1년에 5조 정도 예상을 하고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그냥 썩 늘진 않고 이게 비이자이익으로 분류되는 거죠. 판관비 제외해서 대손상각비는 이제 손실 날 걸 미리 계산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손실을 예상을 해서 단기 순이익은 올해 한 2조 정도 나올 것 같고, 내년 내후년에는 1.6조 정도 나오겠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구나,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구나 라는 거고. 자, 신한은행의 강점을 보는 건 이런 거죠. 보시면 방금 보셨던 대로 균형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 갖고 있죠. 평균적인 은행보다 비은행 쪽에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는 방금과 좀 다르지만 이런 비은행권이 강한 금융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죠. 은행업은 다운사이클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다양하게 상품을 팔 수 있고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는 거죠. 오렌지라이프까지 완전히 인수하면서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간다. 그래서 신한은행이 이런 쪽에 강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오렌지라이프 관련해서 보면 이런 거죠. 오렌지라이프 완전 자회사 소식돼 있고, 그리고 내부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서 유일하게 증익 가능성이 존재하는 금융지주, 가장 금융지주 중에 낫다는 리포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한지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렌지라이프 계속 보면요, 비은행 부분의 이익 비중이 34%로 31%에 조금 늘었다는 얘기. 신한지주의 본연의 강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익 증가율이 비은행이랑 해외 부분에서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 X축에 있는 거는 자기자본 이익률이고요, ROE고, PBR은 여기 주가 순자산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신한지주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로서 영업이익도 좋고 PBR도 높으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KB금융보다는 더 낫다라는 그런 표가 나와 있죠. 자, 이번에는 국민은행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손익표부터 볼게요. 손익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자이익이 당연히 높고요. 이자이익이 한 6조 정도 예상을 하고 비이자이익이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요. 여기서 최근하는 게 대손상각비죠. 대손상각비가 좀 높습니다. 지금 내년, 내후년에 크게 잡아놨는데, 이게 제가 지인분에게 휴민트를 강동해서 물어보니까 호주 부동산 관련된 게 있고요. 그리고 라임 사태 때문에 조금 연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 대손 상각비를 잡아놓은 게 아닌가, 선반영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여기에 이만큼 발생한다고 잡아놨는데 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호재가 되겠죠. 어쨌거나 이 대손 상각비를 많이 잡아놔서 단기 순이익은 썩 좋지 않다. 신한지주보다는 이익 자체는 높은데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대출 볼륨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요. 18년도에 많이 증가했었지만, 다시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국민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생명보험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인수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보시면 뭐 다른 회사들은 지금 크게 이익을 내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종속회사로 달려있구나라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있었죠. 다 지난 얘기인데 자사주 소각을 처음 했죠. 그래서 약 0.5%밖에 안 되지만 자사주 소각을 해서 배당 성약을 좀 높였다라는 거고, 진정한 주주환원 정책이다라는 거죠.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보다 소각이 당연히 주주환원 정책의 기본이죠.
이런 결정이 있었다는 얘기고, 올해 대출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2018년도에 워낙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젖어 있고, 내년에는 4%에서 4.5% 정도 아까 보셨던 대로 그 정도 예상을 한다는 거고, 국민은행의 강점은 이렇습니다. 국민은행의 강점은 자본력이 높죠. 적극적인 자본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자산 확대 원동력인 자본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명보험 말씀드렸죠. 생명보험 쪽에 지금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데, 다시 이제 원래대로 얘기 돌아와서 은행업에 이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은 연말이고 이제 배당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배당 보면 당연히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철강, 보험, 통신 이쪽이 유명하죠. 유명하지만 은행이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배당 노리시려면 은행주가 가장 배당을 높게 기대할 수 있고요. 배당 예측해 놓은 게 있어서 보면요, 여기 파란색 점 보이시죠? 예, 이 파란색 점 보면 KB금융은 4.7% 정도, 그리고 신한주주는 3.9, 하나는 4.1, 우리은행은 5.1, 기업은행은 6 정도까지 예상을 합니다. 이쪽이 이제 배당 성향은 높지만 주가 자체는 썩 좋지 않을 것 같고, 오늘 다룬 KB금융이랑 신한지주의 배당은 한 4% 정도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한이 이 정도 예상한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약 4% 정도, 4에서 5% 정도를 배당을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매력적입니다. 네, 배당 관련해서 관심 많으실 텐데 제가 달력 가져왔습니다. 올해 배당을 받으시려면 여기 26일에는 꼭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26일이 지난 27일 날 아침부터는 배당락이 적용되고, 우리가 이제 주식 거래라고 하는 건 D2 거래를 기준으로 하니까 26일이 지나기 전에 시간을 내도 상관없습니다. 주식을 매수하시면 배당락 다음날, 그리고 폐장일에 주식이 입고되면서 주주 명부 폐쇄가 되죠. 그래서 이날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26일 날은 매수를 하셔야 은행에서 배당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26일 날은 꼭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다니씨 그릉그릉.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좀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 PBR 비교하는 게 있던데, 자, 우측에 지금 대손 비용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손실날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손실날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고, 이자 수익률 높죠. 그래서 한국이 여기 있죠. 저금리 기조와 정부 규제로 좀 얻어맞은 감이 있어서 역대급으로 주가가 싼 편이죠. 세계 다른 은행들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고, 순이익이 뭐 크게 빠지진 않죠. 악재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역대급 저평가라는 게 이런 거죠. 2005년도부터 PBR이 계속해서 떨어졌죠. PBR이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악재는 어느 정도 나와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3년 정도 길게 보면 매수하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저금리 기조나 규제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슬슬 관심을 보일 때가 됐긴 했고요. 주가 비교하는 건 이렇죠. 음영으로 표시된 게 코스피고요. 코스피보다 당연히 신한지주가 높죠. 신한지주가 더 위에 있고요. 그리고 KB랑 하나는 비슷하게 움직여 있고요.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안습에 우리은행 있죠. 주주님들께 죄송하지만 우리은행은 은행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제대로 저금리와 정부 규제를 얻어맞은 거죠. 그래서 우리은행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주가 지수가 나온 거고 당연히 신한지주가 훨씬 좋죠. 제가 만든 차트인데요. 보시면 2014년도부터 이때는 국민은행이 좀 좋았거든요. 이때는 국민은행이 좀 나왔는데 비슷했다가 상승도 비슷하게 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추월당합니다. 여기서부터 신한지주가 보라색, 신한지주가 더 낮고 지금도 또 많이 올라와 있죠. 이 구간에서는 신한지주가 더 강세를 보이는 구간입니다. 저금리 기조에서 국민은행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대출도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로서는 이런 추세가 진행 중이고요. 이번엔 표를 만들지 않은 게 둘 중에 사신다면요, 신한지주 사세요. 신한지주가 더 좋습니다. 은행주에서 대표적인 신한지주와 국민은행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험업종인데, 보험업종에서는 저는 그냥 대표적으로 삼성생명만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가가 많이 빠졌죠. 삼성생명 하나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증권, 주식과 관계되어 있는 증권주들 좀 둘러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